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실전에 돌입합니다. 11월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2024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릴 아시안컵 본선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전술적인 틀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0월 A매치 튀니지 베트남과의 경기를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파를 포톱으로 배치한 새로운 전술을 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3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튀니지와의 경기를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이 했던 인터뷰 그리고 최근 선수단의 운영 상황을 보자면 아마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4-2-4 대형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정우영 선수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물론 진짜 9번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라든지 또 노리시티로 임대로 가서 유럽 무대 도전을 이어간 황의조 선수도 존재하지만 지금 가장 폼이 좋은 이 유럽파 4명을 클린스만 감독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의 대표팀 공격 전술 운영을 통해서 살펴보고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이 튀니지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를 출전시킬 것을 암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단한 득점력을 보여왔지만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또 토트넘에서도 팀 훈련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번 10월 A매치 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칫 지난 시즌처럼 큰 부상,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오히려 폼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는데요. 그에 맞춰서 클린스만 감독도 경기 전날 마지막 훈련에만 손흥민 선수를 단체 훈련에 포함시켰고 그 전까지는 마사지 받고 사이클 타고 좀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러한 와중에 이제 마지막 훈련에서는 몸 상태가 좋아졌고 클린스만 감독이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공식 기자회견에 나섰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몸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황희찬, 정우영 모두 소속팀에서 시즌을 좋게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2연전에 이어가주길 바란다는 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도 이 2연전에 경기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선수가 이제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정우영 선수인데요. 지금까지 손흥민, 황희찬 선수는 확실하게 클린스만 감독에 의해서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주전 선수로 기용되어 왔는데 정우영 선수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난 이제 아시안 게임 참가 문제도 있겠지만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홍현석 선수라든지 서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의 일정을 거의 소화하게 만들면서 조금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정우영 선수를 미련 없이 보낸 것은 해당 포지션의 다른 선수들도 있고 현재로서는 대표팀 내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이 독일 현지에서까지 헤드라인에 언급될 정도라고 정우영 선수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병역이나 아시안 게임의 의미를 알리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정우영 선수가 독일에서 큰일을 했다라면서 작년에는 지난 시즌에는 프라이부르크에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고 어려운 시즌을 보냈지만 슈투트가르트 이적 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또 아시안 게임에서 득점을 많이 하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죠. 8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득점 포텐이 터졌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많이 뛰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은 선수,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득점 결정력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득점에 대해서도 눈을 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이번 2연전에서 정우영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출전시켜서 맞춰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측면과 중앙을 모두 뛸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겠다라고 했으니 이 고민의 결과를 이번 튀니지전 베트남전에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죠. 측면과 중앙 다양한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럽파로서 폼은 좋지만 부상 이슈와 혹사 논란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출전 시간을 조율해줘야 되지만 아시안 게임에 정우영 선수와 함께 다녀온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후 두 가지 시선으로 봤을 때 빅클럽에 입단해서 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선발 자원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어요.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는 출전 시간에 목말라 있을 것이고 대표팀에서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부여하면서 중요한 선수로서 이제 기량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가 이번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정우영 선수는 두 경기에 나눠서 선발이든 교체든 출전해가지고 맞춰볼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있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까지 있다면 어떻게 공격 라인이 구성될 수 있느냐. 일단 10월 A매치 명단에 배번이 공개가 됐는데 이 배번에서 주목할 부분은 벨기에 헨트에서 뛰고 있는 홍현석 선수에게 주전급 등번호인 8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홍현석 선수가 이번 경기, 이번 소집부터는 더욱더 중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인데요. 그 외의 선수들은 기존에 달던 번호들을 거의 그대로 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은 4-4-2 대형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를 4명 가까이 배치하는 실질적인 4-2-4 대형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 투톱 중에 한 자리고 그의 파트너로 가장 많이 중용됐던 선수가 덴마크의 미트윌란에서도 힘과 높이, 피지컬을 입증하고 있는 조규성 선수고요. 좌우 측면 공격
공격수로는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선수가 중용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정우영 선수가 가세한 형국이 됐고요. 공격 라인에는 황의조, 오형규 선수가 도전자이고 또 측면 공격수 조커로는 전북현대의 문선민 선수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황인범, 이순민, 박용우, 홍현성인데 황인범 선수가 이제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최고 명문팀으로 이적을 했죠. 황인범 선수가 확고한 주전인 가운데 사실은 키가 좀 크고 배후를 커버할 수 있는 박용우 선수가 첫 번째 이제 주전 파트너로 꼽히고 있지만 홍현석 선수가 이제 빌드업 능력이라든지 창의성에서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또 이순민 선수가 K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드로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훈련과 경기를 통해 도전에 나설 것 같고요. 포백 라인에서는 김진수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왼쪽 측면 수비의 안정감을 더해줄 것 같고 오른쪽에도 김태환 선수가 다시 뽑히면서 측면에 힘을 더할 것 같고요. 센터백 라인은 김민재, 김영권, 정승현, 김주성인데 본래 김영권, 김민재가 주전 센터백 라인이었지만 지난 9월 유럽 원정 평가전부터는 조금 더 젊고 빠른 정승현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 새롭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공격 라인 포톱 구성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패턴이라면 황희찬,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또는 이강인,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이렇게 구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지금 황희찬 선수의 폼이 너무 좋고 정우영 선수도 활용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손흥민, 황희찬이 투톱으로 올라가거나 정우영 선수가 투톱 중에 한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가 투톱 중에 한 자리로 가면서 변형으로 썼던 4-4-2가 아닌 4-2-4가 아닌 4-2-3-1에 가까운 형태로 공미를 두는 형태로 이제 경기 패턴을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 누가 밀려날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모든 노란색으로 표기된 유럽파 선수들의 폼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에 4명을 배치해왔던 클린스만 감독은 중원 빌드업을 간소화하고 측면 공격수나 전방 공격수에게 바로 공을 투입해서 돌파하고 크로스, 돌파하고 컷백 후 슈팅, 바로 돌파하고 슈팅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 A매치 웨일스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보면 웨일스전에는 3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또 3차례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면서 전방에서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9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는데 안정적인 전방에서의 허브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우디와의 경기 상대가 조금 더 수비적이었고 조금 더 풀어주기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다 보니까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미 역할을 처진 공격수로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을 했고 또 슈팅을 2개 기록했습니다. 즉 이전처럼 본인이 꼭 보조자나 도움이나 미끼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슈팅도 때릴 수 있는 프리롤을 맡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전에는 빅찬스를 2개나 만들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한 수 아래의 팀을 만나게 되면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무조건 내려가 있기만 하진 않기 때문에 상대도 라인을 올리면서 수비를 해요. 그럴 때는 손흥민 선수가 배후 공간을 한 번에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말씀드린 대로 투미드를 두고 미드필드 플레이를 통해 거쳐가는 게 아니라 바로 포토백에 공을 공급하는 센터백이든 풀백이든 혹은 중앙 미드필드든 그냥 공격수들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전의 48분에도 김민재 선수가 사우디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을 끌고 올라가서 바로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해줍니다. 그 전진 패스를 받아서 측면에 있던 이재성 선수가 가운데로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스루 패스를 주면서 바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었던 장면,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클린스만 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웨일스와의 경기 42분에도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바로 배우로 빠져드는 손흥민 선수한테 롱 패스를 연결하면서 웨일스의 골문을 노리려고 했는데 살짝 앞서 있으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죠. 하지만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손흥민 선수한테 바로 배달되는, 중원을 생략하지만 공격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패턴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본인도 공격수 출신으로서 오래 기다리고 거쳐오기보다는 빨리 공을 받아서 공격수가 해결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웨일스전 40분의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선과 2선으로 움직여요. 즉 손흥민 선수가 윙포드처럼 왼쪽에서 가운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9번과 10번 역할, 케인 선수의 역할, 그리고 토트넘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웨일스전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백인 이기재 선수가 이재성 선수한테 공을 주고 이재성 선수가 뒤로 빼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장면인데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측면의 플레이메이커와 같이 형태를 하면서 중원에서의 좀 아쉬움, 중원에서의 창의성 아쉬움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 속에서 이강인 선수 역시 측면 공격수로 배치가 되지만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A매치에서 중용이 됐었죠.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또 뛸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2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었는데요. 페루전 0대1 패배 당시에도 무려 7개의 키패스로 엄청난 기회 창출을 했고 또 슈팅도 3개나 가져갔고 드리블 돌파도 4번 시도했는데 3번 성공할 정도였고 크로스 패스도 8개 시도에 5개 성공 등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이 풀려져 나갔다. 측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많이 하긴 했지만 측면에서도 가운데로 찔러 넣는 스루 패스도 보내고 측면에서 본인이 돌파해서 올라가서 슈팅을 때리고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과 공격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썼었어요. 엘살바도르전 같은 경우도 키패스 3개, 크로스 시도 7개에 슈팅을 또 4개나 시도했을 정도, 드리블 돌파도 5번이나 시도했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많이 공을 잡고 경기할 수 있도록 클린스만 감독이 활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두 선수가 풀핏으로 함께 뛸 경우에는 손흥민, 이강인이 결국에는 상대의 견제를 받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손흥민 전방, 이강인 측면이 배치되면 둘이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면서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 왼쪽 측면에서 배후로 뛰어드는 조규성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내주고 조규성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슈팅이 빗나갔는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강인 스루, 손흥민 마무리, 이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 미드필드를 거치지 않고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바로 옮겨주는 것도 있지만 측면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전방으로 빠져드는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의 패턴도 가능한 것입니다. 페루전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을 활용해서 측면의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4-2-4, 4-4이지만 투톱 중에 한 명이나 좌우 측면 중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와서 공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크리스만 전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페루전 27분에는 황인범 선수가 이제 두 명의 투볼란치 중에 한 명으로서 전진 패스를 주고 가운데로 들어와줬던 황희찬 선수가 허브 역할로 왼쪽에 빼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받았고, 이강인 선수가 받는 순간 중앙 전방 공격수로 뛰었던 오형재 선수가 배우 침투를 하니까 스루 패스를 내줬던 장면, 이런 패턴 플레이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바로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중앙을 거쳐 측면으로 빼고 수비를 몰아놓고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찔러넣는 것이죠. 이 장면도 마지막에 오형재 선수가 침투해서 때린 슈팅이 빗나갔지만 이 최전방의 해결사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했다면 역시나 득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페루전 78분 같은 경우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아예 혼자서 두세 명의 페루 수비를 흔들어내고 크로스 패스 올린 것을 조규성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대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이 장면도 사실은 골이 되었어야 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활용은 이번 경기도 이어질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투톱 중에 한 자리에 있다가 이선도 오가고 이강인 선수는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사이드 체인지도 하면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플레이하고 패스를 또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일단 황희찬 선수는 측면 위주로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정우영 선수는 측면과 중앙 전방을 아우르는 전천후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황희찬 선수가 지금 울버햄튼에서는 거의 투톱에 가깝게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측면 돌파를 많이 시도하고 있고, 한국 대표팀에서도 측면 돌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지난 9월 경기에도 3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에 2개를 성공했고 9번이나 상대와 경합을 했는데 그 중에 7번 승리할 정도로 많이 1대1로 부딪히는 경기를 했고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히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위치를 가리지 않고 정말 전성기의 박지성 선수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가담해주는데 아시안게임에서는 8골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 포텐도 터진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페루전 같은 경우 72분 홀로 왼쪽 측면을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흘려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골이 될 뻔했었죠. 이렇게 혼자 측면을 파괴하고 올리는 크로스의 질도 좋은데, 엘살바도르전 같은 경우도 황희찬 선수가 왼쪽을 파고들어서 내준 패스를 황희조 선수가 받아서 터닝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장면도 있었고요. 웨일스전 같은 경우에는 박용호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빼준 공을 오른쪽 풀백인 서령우 선수가 받아서 황희찬 선수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줬고, 황희찬 선수가 정말 빠르게 돌파해서 크로스 올린 것이 수비를 맞고 코너킥을 얻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는 이렇게 측면을 직접 파고드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크리스만 감독의 이 포톱 전술의 가장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중원 빌드업과 중원 장악력의 어려운 부분들, 투미들로 경기를 가동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공을 소유했을 때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상대가 내려섰을 때 중앙 지역을 공략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장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투톱이지만 내려와서 수비를 유인할 수 있고, 이강인 선수나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미 역할을 해주면서 조규성 선수가 원톱이고 황희찬, 손흥민 선수가 좌우 윙포워드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조규성 선수가 안 나오고 황희찬, 손흥민, 정우영이 좌우 측면과 최전방을 차지하고 이강인이나 이재성이 공미 역할을 아예 맡게 되는 4-2-3-1로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4-2-3-1의 공미 역할을 정우영,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이 모두 맡을 수 있고, 심지어 황희찬 선수까지도 처진 스트라이커가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연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재성 선수가 이 공격수들 중에서는 가장 플레이메이킹의 노련미가 높은 선수죠. 이강인 선수는 창의성에 불꽃이 있다면 이재성 선수는 전방 소비력까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의 정확성까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재성 선수를 10번 자리에 두고, 실제로 등번호도 10번이니까 플레이메이커로 기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웨일스전과 사우디전 같은 경우에도 이재성 선수가 공격적인 위치에서 패스를 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92%, 94%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사우디전에는 키패스를 4개나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경합도 웨일스전에 11번, 사우디전에 8번을 기록했고, 또 굉장히 많이 승리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였고, 드리블 돌파도 잘 시도했거든요. 웨일스와의 경기 이 장면 보시면 수비수인 정승현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이제 서령우 선수한테 쭉 공을 뽑아주게 되는데, 서령우 선수가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방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이선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주면서 이제 전방과 측면의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서령우의 크로스를 이재성 선수가 뒤로 빼주면서 홍현석 선수가 바로 슈팅할 수 있게 내줬습니다. 즉 이재성 선수가 키패스, 동료의 슈팅을 바로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마지막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웨일스전 60분 같은 경우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황인범 선수에게 주고, 중앙 미드필드인 황인범 선수가 오히려 올라가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처럼 이재성, 손흥민이 팀 내 최고
최고참의 베테랑으로서 2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전 41분에는 이재동 선수가 측면에 있지만 반대 전환 패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줬고 손흥민 선수가 꺾어주면서 컷백 주면서 황희찬 선수의 슈팅을 끌어냈거든요. 이 슈팅을 골키퍼가 막았을 때 이재동 선수가 다시 뛰어들어가서 슈팅 가져간 게 막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이재동 선수가 2선 지역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다. 여기에 정우영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연계 능력도 좋고 아시안게임에서 득점력도 폭발했고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사실은 10번 역할을 맡기기 위해 영입을 해서 10번까지 줬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더 젊고 더 빠르고 더 많이 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좀 더 공격적인 팀일 때는 정우영 선수의 또 활용도가 2선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수를 어떻게 맞춰보고 어떻게 출전 시간을 나눠가면서 최고의 효과를 내게 될지는 클린스만 감독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뭐 클린스만 감독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레전드죠. 헤어 초크 수석 코치가 함께 이런 전술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튀니지전, 베트남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의 최종 방정식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튀니지 베트남전의 경기 내용을 통해서 또 한 번 클린스만 호의 전술, 한국의 역대급 유럽파 최고의 멤버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준TV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축구계 최신 이슈 새로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